혹시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밝아지는 분.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 털고 일어나는 분. 자식한테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날 저녁에는 이미 웃고 있는 분. 그분이 특별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딘가 다릅니다. 표정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일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영자 씨, 올해 68살입니다. 평범한 한국 어머니입니다. 25세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어머니 봉양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늘 나중에 하자고 미뤄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나중에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바빠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나중에, 그 나중이 어느새 68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같이 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어디로 등산 갈까? 그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그냥 엄마가 알아봐줘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컥하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 아들의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시간을 썼는데 이제 내 시간은 아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시간은 그냥 남는 것이고 남는 것이니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봐 주면 되는 것이고.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영자 씨에게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서 영자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7가지 비밀.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이 행복하다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평화롭다고. 그런데 이것이 착각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옆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착용하라고요. 왜냐고요? 내가 쓰러지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도 진짜로 편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웃는 것을 자식은 압니다. 엄마가 힘든데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그 느낌이 자식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자식이 연락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어야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어집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알아봐 달라고 한 등산 코스. 영자 씨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코스를 혼자 먼저 가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산에 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봤어. 여기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아들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혼자 가셨어요? 등산 다녀왔어. 대박.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식이 따라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두 번째 비밀, 사랑과 희생을 구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사랑이고, 내가 불편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너무 오래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진 고무줄은 다시 붙지 않습니다.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희생하면 어느 순간 내가 끊어집니다. 더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끊어짐이 때로는 갑자기 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영자 씨가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 당겨온 고무줄이 거의 끊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브로니 에어는 오랜 기간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의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후회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비밀,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한 부모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불러도 오는 부모, 어떤 부탁도 들어주는 부모, 자신의 일정을 자식 일정에 맞춰 바꾸는 부모. 그 부모가 자식에게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집니다. 어차피 엄마는 시간 많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경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것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난로를 생각해 보세요. 난로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탑니다. 반대로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춥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따뜻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꼭 이렇습니다. 너무 밀착하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관계가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것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항상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릅니다. 가끔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영자 씨는 그 뒤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오겠다고 하면 예전에는 토요일 아침부터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일요일 점심에 와라. 처음에 아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바빠요. 그 말이 영자 씨에게는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내가 바빠도 된다는 것. 내 시간이 귀해도 된다는 것. 네 번째 비밀, 관계를 살리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 얕은 관계를 많이 가진 것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건강과 행복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런데 관계를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가 보여야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는 72살의 김순덕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주 찾아가서 문제였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겼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조용히 힘들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자주 갔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날이 되니까 며느리가 반겨줬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다려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었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오래된 감정의 빚을 탕감하십시오.
사과받지 못한 것, 이제 내가 먼저 놓아드립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이말순 씨는 가을 오후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30대에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펼쳤더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시어머니한테도 참고, 남편한테도 참고, 아이들한테도 참고, 돈을 아끼느라 혼자 부엌에서 묽은 콩나물국에 밥을 말아먹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나는 언제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 문장 앞에서 말순 씨는 한참 멍하니 멈췄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겼습니다. 오늘 또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말순 씨는 그 문장에서 더 이상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락방 작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살았을까? 일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억울했던 기억들, 참았던 말들, 끝내 못다한 이야기들. 다락방 상자 깊숙이 넣어두고 살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른이 됐는데 마음은 그 30대의 무게를 여전히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오래된 분노와 억울함을 반추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추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용서는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말순 씨는 그날 일기장을 버릴 것 봉투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에서 떠나보내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6번째 비밀,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미 행복이 있습니다. 영자 씨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었다. 오후에 창가에 햇볕이 들었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책에 쓰다 보니 하루가 생각보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못 보고 지나쳤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심리학적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나쁜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 10가지와 나쁜 일 1가지가 있으면 뇌는 나쁜 일 하나를 훨씬 더 크게 기억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들을 지나치고 나쁜 것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이 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매일 좋은 것을 찾는 연습을 하면 뇌가 점점 좋은 것을 먼저 보도록 바뀝니다. 안경 렌즈를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7번째 비밀, 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씁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75세 오정임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학비, 결혼 비용, 집 마련 보태는 것까지. 자신은 한 번도 비싼 것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 한 벌도 세일 때 샀고 외식은 생일에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좋아하는 것을 하셔야 해요. 심장이 많이 지쳐 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 이제 어디에 쓰지? 평생 모아왔는데, 평생 아껴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자랐고 남편은 먼저 갔고 남은 것은 통장의 숫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꼈을까?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을까? 그 나중이 이제 없다면 어쩌나?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오정임 어르신은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전통 찻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제일 좋은 차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데 혼자 들어와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이 나왔을 때, 그 향기가 코끝에 닿았을 때 이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결국 즐거움이다.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진짜 삶이다. 이 두 말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희생했던 세월, 무시받았던 순간들. 그것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남을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위한 즐거움.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봄날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울었던 영자 씨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수채화 모임에 나갑니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배우고 싶었는데 항상 나중에 하자고 미뤘습니다. 이제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아들 집 방문은 영자 씨가 원할 때 갑니다. 아들이 와달라고 해도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날을 잡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이번 주 시간 있어요. 영자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보고 싶어? 아들이 말합니다. 네, 보고 싶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이 그 삶이 궁금해집니다. 이제는 자식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한 문장이 영자 씨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60세, 70세 이후 인생이 가벼워졌다고,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행복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내 행복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사랑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셋째, 편리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경계가 있어야 소중해집니다. 넷째, 거리두기는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리움을 만들고 그리움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오래된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이미 행복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곱째,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돈, 이 시간, 이 기회를 지금 나를 위해 쓰십시오. 이번 주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미뤄온 것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찻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좋고,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사는 것도 좋고, 오래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 혼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를 써주십시오. 혹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이 지금 노년을 힘들게 사시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가족과 함께 있어도 문득 외로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앞에서, 거실에서 손자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 내가 왜 이러나 싶어 얼른 고개를 돌리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노년층은 단 29.9%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105세까지 사신 김형석 철학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노년이 더 축복인 진짜 이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이금순 씨, 올해 73살입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68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첫날 밤, 금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며느리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 온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자들이 재롱을 부리고 밥상에 사람이 있고 집안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잘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금순 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며느리 눈치에 부엌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화장실 순서를 맞출 때도, 손자들 훈육 방식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무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자기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아들 집인데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금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금순 씨는 착한 엄마였고 조용한 시어머니였고 말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순 씨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박순이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너무 밝았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전에 알던 그 조심스럽고 수척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반짝였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금순 씨가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 금순 씨는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고 적적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싶은 TV 보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인다고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저 얼굴이 진짜 순이 얼굴이구나. 그날 밤 금순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진짜 내 방식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렸습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금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 말고.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바닥에 앉아서 금순 씨는 혼자 웃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금순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는데 살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에서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는 날이면 금순 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합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금순 씨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나 요즘 잘 살거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박순이를 마트 앞에서 만났던 그날, 금순 씨가 본 것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순 씨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노년이 왜 더 축복인지 이제 5가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남 통영에 사는 최봉남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45년을 남편의 리듬에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봉남 씨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화를 내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자상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사람이어서 늘 외로웠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45년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처음 혼자 맞이한 아침, 봉남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7시에 냉장고를 열어 좋아하는 나물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물 몇 가지에 밥 한 공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아침이었구나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은 것입니다. 내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게 됩니다. 나는 아침형인가 저녁형인가? 나는 조용한 것이 좋은가 시끌벅적한 것이 좋은가? 나는 국을 좋아하는가 나물을 좋아하는가? 이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그 본질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신다면 50년 가까이 남의 리듬에 맞춰 사신 분이라면 이제 내 리듬을 찾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면서 이 자유가 왠지 미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미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잊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윤말숙 씨, 올해 70살입니다. 이분은 5년 전까지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손자 둘을 봐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을수록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손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딸이 곁에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받아주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줘도 아이들이 안 먹으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사소한 다툼을 해도 눈에 보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관계도 서서히 닳습니다. 윤말숙 씨는 결국 분가를 결심했고 지금은 버스로 30분 거리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이 더 자주 연락을 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고 싶다고 조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윤말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살 때는 딸이랑 매일 봤는데 왜 그렇게 서먹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볼 때마다 반가워요. 같이 사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이 사이를 가깝게 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식습니다. 반면 거리가 생기면 만남이 소중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반가워집니다. 같이 먹는 밥 한 끼가 특별해집니다. 일본의 저명한 노년학자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노년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깊은 온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가까이 있되 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납니다. 소음이 없어야 내 안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임순예 씨, 올해 69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누군가가 있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첫 해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이 적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어야 덜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소음이 없어지자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뜨개질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손댈 시간이 없었는데 문득 실과 바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뜨개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코를 하나씩 떠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달 뒤에는 손자에게 줄 목도리를 완성했습니다. 손자가 그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임순례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지를 아는 것. 그런데 이 자기인식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랍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틈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미뤄온 것이 있으십니까? 조용한 지금 이 시간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박옥희 씨, 올해 74살입니다. 이분은 자녀 집에서 함께 살던 시절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늦게 자는 집이어서 덩달아 늦게 잤습니다. 손자들 입맛에 맞춰 요리하다 보니 짜고 단 음식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출퇴근을 해야 해서 아침에 손자 등교 준비를 도왔고 그러다 보니 아침 운동을 나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혈압이 오르내렸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나와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면 시간을 고정한 것이었습니다.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밥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짠 것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좋아하는 나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서서 해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강릉 바다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뭘 달리하셨어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박옥희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건강한 노화 지침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신체 활동이 노년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모두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 살면 이 3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서 수면과 식사와 운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3가지를 내 손으로 챙기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미숙 씨, 올해 71살입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 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이 처음에는 걱정으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외로움과 혼자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숙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 놀랍게도 가장 외로웠던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북적이는 명절 상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같았던 날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날들. 그때가 가장 외로웠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의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때,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고독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이 있어서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한미숙 씨는 지금도 혼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쓸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드디어 나랑 친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혼자 사시면서 외롭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아니면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어색한 건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친해지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홀로 강진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벗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만났습니다. 선생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은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나를 발견하고 내 몸을 돌보고 고독 속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이금순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혼자 밥상을 차립니다.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금순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혼자 웃습니다. 마트 앞에서 순이를 만났던 그날,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모습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 리듬을 되찾고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관계는 거리가 생겨야 더 깊어집니다. 보고 싶을 때 보는 관계가 매일 보는 관계보다 더 따뜻합니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단단한 노년의 힘입니다. 이번 주 안에 실천할 작은 숙제를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조용히 혼자 앉아 내가 요즘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뜨개질이어도 좋고 라디오 듣기여도 좋고 산책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다시 찾아야 할 나 자신의 단서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먼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 요즘 잘 지내. 보고 싶으면 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십시오. 자녀가 더 자주, 더 반갑게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혼자 밥을 차렸을 때, 처음 혼자 명절을 보냈을 때, 처음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낯섦과 쓸쓸함을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그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로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최봉남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임순례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뜨개질 바늘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옥희 씨는 강릉 바닷바람을 맞으며 매일 아침 걷습니다. 한미숙 씨는 드디어 자기 자신과 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금순 씨는 오늘도 혼자 밥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낸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창밖의 노을을 혼자 바라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따뜻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참고, 이렇게 많이 맞춰주고, 이렇게 오래 뒤로 물러서며 사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를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더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죠.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의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양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큰 사고 없었고, 큰 병 걸리지 않았고,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없었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실망도 적고, 욕심이 적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늙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부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햇볕 드는 오후, 조용한 밤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몇 분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시고 또 몇 분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조용히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도 빼기 시작하고 처음엔 좀 미안하고 불안하셨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아야 해.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야. 여러분, 이게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 소중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아, 이게 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초조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2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8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팔자를 타고난 분입니다. 4개나 5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고, 연금이 있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혼자 잘 논다는 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고, 돈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분수를 안다는 거고,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건 평소에 관리했다는 거고, 부탁 안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다는 거고, 하루에 만족한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집 정리하기, 연금 알아보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작은 돈이라도 모으기, 산책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불편한 사람과 거리 두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평화와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